자, 2020년 새로운 정보처리 기사, 뉴 정보처리 기사 필기 2장 IT 프로젝트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장 IT 프로젝트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신 기술들에 대한 이해가 주축을 이루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이 전반적인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IT 프로젝트에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하드웨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최신 기술, 이런 것들을 다 보안 기술, 이런 것까지 다 아우러서 다 알고 있어야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 같은 거예요.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코딩 기술만 알고 소프트웨어만 개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그 위에 올라가는 하드웨어 장비라든가 또 보안 장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게 우리는 지금 현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스탠드얼론이 아니에요. 단독 시스템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으로 다 하기 만들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반 보안 장비라든가 또는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그 서버 특히 뭐 스토리지라든가 서버라든가 이런 모든 시스템을 같이 다 아우러서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에 대한 각 요소들 그 각 분야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알고 있어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최신에 등장하는 기술들을 알고 있어야 시스템 구축할 때 그 시스템들을 다양한 수요자들 만족시킬 수 있게 구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등장하는 핫한 그런 기술들 중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IoT라는 것이 있습니다. 3월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IoT는 뭐 이 용어 자체가 등장한 거는 꽤 됐지만 지금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뭐 빅데이터라든가 또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든가 스마트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맞물려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IoT라는 것이 굉장히 큰 그 핵심적인 또 최근에 이슈화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oT라는 것이 3월 인터넷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인터넷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상호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지능형 기술 또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IoT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IoT라는 것은 어떤 컨셉이냐면 기존에는 사람이 이 컴퓨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정보를 취득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식의 어떤 소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람하고 이 컴퓨터 간에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 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물 인터넷은 이 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그 디바이스, 뭐 로봇 청소기, 공기청정기, 정보 조명 제어기 또는 뭐 냉장고 하다못해 냉장고, 네? 그 다음에 오디오, 모든 가전제품 또는 이게 어디에서도 부각되냐면 공장, 특히 공장 설비에 있는 모든 센서를 달아서 여기서 정보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센서가 중요합니다. IoT는 이게 센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기기에 센서를 달아서 뭐 이제 CO2 센서, 뭐 조도 센서, 자외선 센서, 진동 센서, 모션 센서 그래서 센서를 다 달아서 그 센서를 통해서 뭘 취득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그래서 그 인터넷을 전송해서 제어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해서 이거를 뭐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조회하거나 또는 사람이
이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제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인 것이요. 그래서 기술 요소를 한번 볼게요. 필수 요소 4가지가 있는데 센싱 기술, 그다음에 유무선 통신 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그다음에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보안 기술. 이렇게 해서 4가지의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IoT라는 것은 이 개념상 어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IoT가 어떻게 보면은 이 최근에 우리가 어떤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또는 뭐 스마트 기기에서 우리 뭐 우리가 보면은 뭐 요즘 보일러를 뭐 이렇게 바깥에서 보일러를 온도를 조절한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계량기 있죠, 계량기. 뭐 이제 전기 계량기라든가 이런 거 제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또는 모든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취합해서 제어하는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 때에는 IoT가 아주 기초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M2M을 보시면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IoT에서 또 하고 같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IoT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건데 M2M은 인터넷이라는 큰 망이 아니라 이 M2M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물과 사물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걸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의 개입 없이 사물 대 사물 간에 통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M2M의 그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 사물지능 통신의 어떤 패러다임 전개의 어떤 그 큰 통신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oT는 사물과 사물 간의 그 중간에 어떤 인터넷 망을 통해서 데이터가 오고 가고 제어하고 이런 거 핵심이지만 M2M은 또 사물과 사물 간에 다이렉트로 통신하는 그런 거에 물리적인 영역과 인터넷 영역, 그다음에 사물 간의 상황 정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정보 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M2M은 사실 가장 쉽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기술이냐면 제일 많이 부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동차이죠, 자동차. 자동차가 뭐 A라는 차가 있고요. A라는 차가 있고 B라는 차가 있으면 이 차들 간에 통신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지금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와 자동차 간에 통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M2M 방식으로 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물 간에 직접 다이렉트로 통신해서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어떤 제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 자동차에서 뭐 오른쪽으로 간다 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보고 얘가 여기 깜빡이를 오른쪽 깜빡이를 키면은 아 사람이 보고 오른쪽으로 가겠구나 라고 인지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이제 서로 통신하면서 아 얘가 이제 이 차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제어 정보를 여기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차가 보고 아 얘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 차는 이 정보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 이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나는 바로 가거나 또는 피해갈 수 있겠구나. 바로 직진해서 얘를 피해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수능 문제가 뭐 있어요? 엔트엠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겠어요? 자율주행 하는 거, 자율주행. 자율주행 할 때 이런 정보를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각 차들 간의 정보를 통신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고 지금도 많이 활용화돼 있는 상용화된 그런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 각종 컴퓨터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중앙 컴퓨터에도 쓰고 인터넷 기능을 가진 단말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를 스탠드얼론으로 쓰던 거를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으로 발전됐고요. 그것이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발전된 것이 광대역 고성능 네트워크가 발전됨에 따라서 이 각각의 클라이언트도 고성능 각각의 성능이 좋은 PC를 지금 쓰고는 있지만 실제 이 여기서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으로 커버하기 어려운 또 그 다음에 이 서버들을 또 개별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업 환경에서 보세요. 기업에서 A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내에서 쓰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에 서버 사야 되지 서버 구축해야 되지 네트워크 있어야 되지 네? 네트워크 있어야 되지 또 뭐 무슨 솔루션 또 사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사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B 기업도 또 자체적으로 구축하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비용이죠. 이거 구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뭐 예를 들어서 5억이 들었다. 그러면 여기도 또 5억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 커버링 가능하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중소기업은 옛날에 이런 거를 투자할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했지만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들을 그렇지만 이제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 같은 곳에다가 이 구름이라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실제 구름에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회사 어디가 있습니까?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마존 있고 뭐 IBM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죠. KT도 하고 뭐 이런 데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네들 갖고 있는 서버팜 보통 서버팜이라고 하는데 뭐 서버들 공장이죠. 서버들만 있는 큰 서버들만 있는 곳에다가 스토리지라든가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놓고 그거를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IT 자원을 빌려주는 서비스 방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아요? 이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개별 시스템들을 돈을 들여서 구축하지 않아도 사용한 만큼만 비용 지불해서 뭐 물리적인 장비를 빌린다든가 뭐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대신 여기서 다 해주면서 사용한 만큼 비용 지불을 해서 이 실제 뭐 어떤 스토리지 공간이라든가 서버 공간이라든가 또 소프트웨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빌려 쓸 수 있는 거죠. 그 아주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빌려 쓸 수 있는 구조가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룹웨어 같은 거. 우리 회사에서 쓰는 그룹웨어는 뭐가 있냐면 뭐 이메일 자체 사내 이메일이라든가 뭐 게시판, 사내 게시판, 그다음에 전자결제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전자결제 이런 것들 써야 되잖아요. 또 그다음에 회계 관리하는 거, 회계 업무, 그다음에 뭐 ERP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룹웨어에서 다 처리해 주는데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구축을 하려면 하드웨어도 사야 되지 네트워크 장비도 있어야 되지 다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빌려서 쓰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사용량 기반으로 해서 낮은 비용으로 월 단위로 뭐 빌려 쓰는 어, 이게 사용료만 내고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자원들을 클라우드 이렇게 구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그런 구조, 이런 어떤 서비스 형태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퍼블릭은 뭐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공공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고, 프라이빗은 뭐 기업의 내부용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것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외부에 오픈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차이점들. 이런 것들 개인용으로 쓰느냐 아니면 공용으로 쓰느냐 이런 차이점들 이런 걸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에는 아까 이제 클라우드로 이렇게 돈을
돈을 내고 빌려 쓰는 형태의 어떤 서비스에는 뭐 IaaS라든가 또는 PaaS라든가 PaaS라든가 또는 SaaS라든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상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뒤에 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IaaS는 인프라스트럭처예요. 인프라스트럭처의 약자 I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원,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업의 관리 영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관리 영역 중에 이 어떤 거예요? 가상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하드웨어 영역에 대한 부분만 돈을 내고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거죠. 요 위에 것들은 요거는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렌탈 뭐 이런 거죠.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팅 리소스를 가상화해서 빌려 쓰는 돈을 내고 그런 거고요. PAS는 주로 이제 응용 프로그램 개발할 때 쓰는 건데 플랫폼을 빌려 쓰는 거예요. 플랫폼. 이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여기 P는 플랫폼, 이거는 I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랫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라든가 개발 툴이라든가 미들웨어라든가 그 다음에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요 부분은 빌려 쓰는 거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하는 겁니다. 이건 자체. 자, 그러면 사스는 소프트웨어잖아.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를 빌려 쓴다는 얘기는 뭘 다 빌려 쓰는 거야? 하드웨어, 그 다음에 미들웨어, 플랫폼,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통째로 다 빌려 쓰는 거죠. 네. 그래서 통째로 서비스로 빌려 쓰는 거다. 이렇게 그 세 가지 차이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IT라는 거 돼 있잖아요. 전통적인 IT는 보시면 이 부분이 하드웨어 영역이거든요. 하드웨어. 그다음에 요거는 플랫폼, 개발 플랫폼. 그죠? 요거는 소프트웨어 영역.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자체적으로 도입, 개발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은 아까 클라우드 컴퓨팅의 약간의 어떤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모두 다 서버에다가 올려놓고 그 자료 서비스를 다 받는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구조인데 모바일 엣지 컴퓨팅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클라우드까지 가서 거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자동차 서비스, 자동차의 어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떤 도로의 어떤 상황이나 정보라든가 아까 M2M 자동차끼리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자체적으로 계산을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바로바로 즉시로. 근데 그 서버에다가 요청해서 어떤 결과를 피드백 받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까지 가기 전에 이 실제 엣지라는 게 뭐야? 어떤 그 가장자리 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서버를 하나 더 둬서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때 이 클라우드는 좀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멀리 있는 곳에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감소시키면서 실제 사용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엣지 클라우드를 하나 구축해서 여기서 이제 서비스를 바로바로 빠르게 제공해주는 그런 피드백을 빨리 해주는 그런 컴퓨팅이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 결과를
적용하는 엣지 컴퓨팅 기술, 이런 거를 이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제 그 비교를 하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제가 자율주행 컴퓨터, 자동차를 왜 비교했냐면, 자율주행 차가 이제 특히 이런 게 필요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인터클라우드. 인터클라우드라는 거는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뭐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나 하이브리드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엣지 컴퓨팅이나 뭐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를 다 이렇게 묶어서 쓰겠다. 서로 클라우드끼리 다 연결해서 쓰겠다. 사실 근데 이제 인터클라우드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클라우드가 어떤 벤더사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근데 그 뭐 어떤 KT, 뭐 SKT,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막 다 따로따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 나는 뭐 이 세 가지 이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데다가 다 가입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양한 회사들이 서로 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엮어서 서로 간에 연결해서 하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하냐? 시스코에서 이 뭐 이래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멀티 클라우드가 보편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와이선. 자, 와이선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에서 하는 도입한 그런 어떤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 약자인데요.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사실 통신 쪽에 또 우리나라가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기는 하지만 아주 그 기초 통신 기술, 기초가 기술 쪽에는 일본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사실 이제 그 통신 기술 뿐만이 아니라 과학 기술 쪽에서는 조금 더 앞선 기술들 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통신 기술들을 통신 규격이나 통신 기술들을 만들어서 표준화하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예, 그 중에 하나인 통신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로 어디에서 쓰냐? 이 유틸리티, 전기, 가스, 수도, 공공 서비스 이런 데 쓰는 통신 서비스에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는 않는 기술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쓰냐면 이제 가정용뿐만 아니라 공장 상업시설에서 IoT 있죠, IoT. 그러니까 센서들하고 통신하는 거 있잖아요. 센서. 각 그 장비에 들어있는 센서들의 센서의 뭐 여러 가지 센서라는 것은 어떤 주변 환경의 여러 가지 상황을 데이터로 취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조도 센서라든가 빛의 차이라든가 뭐 공장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이런 것들을 온도 센서, 그 다음에 뭐 자이로 센서 이런 다양한 위치 센서 이런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통신할 때 쓰는 뭐 중계기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할 때 쓰는 통신 기술입니다.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메쉬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메쉬라는 거는 무슨 이제 망 형태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선 인프라 환경에서 고정 또는 이동 중에 기지국 대 기지국, 단말기 또는 단말기, 기지국 대 단말 또는 모든 노드를 통신할 수 있는 다중 경로를 가지는 메쉬형 토폴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메쉬로 한다는 거는 이렇게 어떤 노드들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다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모든 노드들을 다 서로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서로 연결이 된다.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메쉬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그 노드들 중에는 어떤 노드가 있냐면 무슨 쉽게 말하면 아까 단말기 노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중계기 노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중계기 그 노드 통신 노드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노드가 있을 수도 있고 모바일용 노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노드들을 다 연결한 뜻이에요. 다 연결하는 그런
메쉬, 무선으로 돼 있는 거는 다 연결한다. 그러니까 뭐 와이파이든 뭐 3G든 또는 뭐 5G든 또는 뭐 통신 기술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무선 통신 기술들. 그런 거 다 연결을 한다. 다 연결해서 쓰는 토폴로지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제가 자세한 자료들은 제가 써놨는데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게 뭐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고 삼아 제가 써놨으니까 뭐 구성 요소라든가 뭐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보세요. 이 포인트 투 포인트 형태로도 되고 포인트 투 멀티 포인트 형태로 이렇게 서로 노드 간에 연결을 해주는 그런 메쉬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방을 가져서 망의 신뢰도와 적은 출력을 이용하는 무선망 확장이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거리의 기지국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 또 먼 데를 연결하려면 당연히 출력이 세져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전기료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신뢰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망을 다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연결할 수 있는 연결 접점이 되게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결 접점이 많아지면 당연히 신뢰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출력도 적은 출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NDN이라고 있는데 Named Data Networking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항상 뭐든지 비교해 가면서 이해하시면 빨라요. 현재는 그럼 어떻던데 Named Data 네트워킹은 뭐가 다른 거냐? 기존에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IP 기반으로 네트워크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스트와 호스트가 연결될 때 망에 연결될 때 주로 뭐요? IP 어드레스 중심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 IP로 연결된 거는 IP는 숫자로 돼 있어요. 사람은 이 숫자를 좀 약간 어색해해요. 그죠? 사람은 뭐가 익숙하죠? 숫자보다는 문자라든가 어떤 컨텐츠라든가 이런 개념 이렇게 그런 추상화된 그런 정보들을 더 익숙하죠. 사람은. 그러니까 이 네트워킹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어떤 숫자로 돼 있는 IP 이 통신 기술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어떤 데이터 통신하는 거는 싹 가려버리고 이렇게 IP 주소 위치 개념이 아니라 컨텐츠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네트워킹을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접근하기 좋은 그런 접근성이 좋은 그런 식별 체계로 어떻게 만드냐면 네트워킹을 하겠다. 그런 차원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트릭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데이터 중심의. 그 다음에 뭐 이제 유니크한 데이터 네임을 지정해서 통신을 할 때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을 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세대 통신망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좀 오래된 개념이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일반 전화망이라든가 뭐 ATM이라고 해서 옛날 통신 기술인데요. 뭐 프레임이라든가 전용망이라든가 무선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걸 다 통합해서 개방된 구조로 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망구축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NGN의 특징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여기 제가 구성도도 이렇게 갖다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면 뭐 NGN은 기존 망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는 기존 망은 어떤 특정 단말기, 특정 서비스에 한정되어서 다 그 망이 분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송은 방송 따로, 방송망 따로, 이동통신망은 이동통신망 따로, 그 다음에 패킷, 데이터 통신 패킷망 ATM은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요거를 다 망을 다 연결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통합 제어해서 서비스를 멀티 서비스를 해준다. 이게 NGN이 예전에 나온 개념이긴
개념인데요. 그래서 단말기가 뭐가 되든 간에 어떤 단말이든 간에 이 가입자 계층에서 다 이런 뭐 무선랜이라든가 FTTH라든가 뭐 DMB라든가 이 모든 다른 통신망들을 통해 접속을 하지만 실제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통합된 NGN 백본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다 해준다. 통합해서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용어는 이런 겁니다라고 이해는 하시고요. 사실은 최근에 이건 이전 개념이라서 학습용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 지금은 사실 인터넷 IP망으로 다 통합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무선 통신 쉽게 말하면 옛날에 3G라는 것이 이제 아직도 전화할 때 쓰시지만 5G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요즘은 DMB도 잘 많이 안 쓰지만 어쨌든 뭐 와이브로도 이제 없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와이파이라든가 또는 뭐 무선 통신망들은 기본적으로 유무선 통신망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의 기본으로 쓰는 IP TCP/IP 구조의 망으로 다 통합됐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망으로 다 통합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네트워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장비들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데 그 각각의 따로따로 있는 장비들을 서버를 그 위에 얹어서 별도의 서비스를 따로따로 네트워크 장비를 다 구축해 가면서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물리 네트워크 장비를 어떻게 보면 공용으로 쓰겠다. 그런 뜻의 의미예요. 그래서 공용으로 쓰고 그 위에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해서 SDN 컨트롤러 기술, 이게 어떤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SDN 솔루션을 사용해서 SDN 장치들을 사용해서 여기 보면 추상화를 해서 위에서는 서비스할 때는 다른 망인 것처럼 별도의 다른 네트워크망인 것처럼 가상화해서 따로따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냐면 이 네트워크 장비를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를 여러 다른 서비스에서 다른 네트워크인 것처럼 분리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네트워크의 세부 정보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이제 관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겠죠. 네. 자, 기본 컨셉입니다. IT 기술은 왜 발전하느냐? 비용 절감에서 계속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컨셉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왜 자꾸 기술들 왜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항상 모든 IT 기술은 발전하는 이유가 비용을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하는 거는 왜 가상화하는 거예요? 자꾸 물리적인 거를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컴퓨팅 왜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 다 돈 들여서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빼먹었는데 이름이 왜 소프트웨어 정의냐? 네트워킹을 하는 건데 물리적으로 각각의 물리적인 장비들을 다 각 제어할 때 이 소프트웨어로 디파인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다시 가상화했다라는 뜻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정의라고 네트워킹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를 직접 다이렉트로 네트워크 장비 각각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가상화 형태로 해서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거리 무선 통신망이 있는데요. NFC라는 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NFC는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13.56MHz 대역을 가지고 있고 가까운 거리의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NFC는 주로 어떤 거 요즘 많이 쓰십니까? 휴대폰에 이제 NFC 칩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할 때 씁니까? 교통카드 대용으로 쓰시죠. 교통카드 할 때도 쓰시고 그 NFC가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일부 저장할 수도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어떤 링크 주소라든가 인터넷 주소 같은 것도 포함해서 그 태그를 딱 하면 그 이제 태그 정보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뭐 인터넷을 접속하게 한다든가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NFC 시스템 구성도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뭐 NFC 활용 서비스는 뭐 광고라든가 뭐 그 어떤 게 있을까요? NFC가 태그 같은 거를 붙일 수가 있거든. 태그를 어디다가 붙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그 음성 서비스 하는 거, 뭐 택시 같은 데 보면 NFC 태그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거를 이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대면은 스마트폰에서 어떤 특정 그 태그의 인식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뭐 서비스가 이렇게 앱이 뜬다든가 해서 뭐 음성 통화 뭐 이렇게 뭐 번역해주는 뭐 이렇게 외국어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뭐 태그를 찍어서 그다음에 뭐 그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사실 이제 NFC가 그 태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이제 그 보편 사용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왜? NFC 태그를 달아서 거기다가 거기다가 정보를 삽입해가지고 그걸 어딘가 설치를 하고 그거를 태그를 인식하려고 그러면 리더기 역할을 하는 휴대폰을 해서 NFC 인식하는 뭐 블루투스 이렇게 키듯이 NFC 그 통신하는 거를 스위치를 켜야 되거든요. 그걸 항상 켜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약간의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NFC도 마찬가지로 블루투스처럼 통신하는 거예요.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제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 NFC가 근데 많이 확산되지 않는 그 또 단점이 이제 태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모바일의 양대 OS의 축이 뭐죠? 안드로이드 OS하고 iOS가 있는데 애플은 지원을 안 해요. 일단 애플은 최근에 이제 NFC 칩을 넣었는데 자기네들 애플 뭐죠? 그 카드인가? 자기네들 그 카드 쓸 때만 할 수 있게 해놨지 다른 공용으로 못 쓰게 해놔가지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용도, 이런 NFC가 뭐 하는 거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울트라 와이드 밴드 UWB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원래 군사용으로 쓰던 것이에요. 군사용으로 쓰던 것인데 요거를 이제 요런 주파수 대역에 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면서 좀 장거리로 쓸 때 쓰는 거예요. 장거리. 사실 우리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뭐 블루투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NFC도 있고 그런데 이건 다 근거리예요. 그래서 짧은 거리에 내는데 이런 이제 초광대역 같은 경우 와이드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먼 거리 1km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통신 기술입니다. 우리가 무선 대역을 쓰는 것 중에 가장 멀리 쓰는 건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5G라든가 그런 그 무선 통신들이에요. 그건 대부분 다 이제 그 것들인데 요 초광대역은 이제 어떤 통신 기술로 썼다가 그러니까 레이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더. 그래서 이런 레이더 통신 기술을 블루투스가 사실 100m라고 그러는데 사실 100m는 좀 과하고요. 블루투스가 한 10m 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10배에 해당되는 1km에 해당되는 홈 네트워크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뭐 UWB가 이제 뭐 먼 거리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량의 어떤 전기를 통해서도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사용한다. 우수한 특수 안테나인데 이제 안테나가 이제 광대역 주파수 특성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수한 특수 안테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UWB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요 레이더 기술. 그래서 레이더 어디다 많이 쓰죠? 이제 요즘 이제 차용해서 쓰려고 하는 거가 뭐 어디에서 쓰냐면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에서 많이 쓰신다고 볼 수 있고요. 레이더가 최근에 그 어디서 그 저기 뭐지? 애플 아이폰 11에도 이거를 도입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이제 뭐 그걸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이렇게 통신하는데, 장거리 통신하는데 쓰는 용도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시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UWB 기술 응용 분야가 있는데, 보통 여기 이 UWB로 하려고 하는 거가 뭐가 있냐면 요거 있어요. 와이어리스 USB. 무선으로 쓰는 그 USB 있죠? USB. USB가 이렇게 컴퓨터에 꼽아서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무선으로 이렇게 통신할 수 있게 해서 다양한 장비들하고 통신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하려고 만든 기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있어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예전에 나온 개념이긴 하는데, 이제 학습용으로 공부하시고 혹시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답은 맞춰야 되니까, 이게 뭐지? 유니쿼터스 센서 네트워크가 뭐지? 그러면 이 센서들을 갖다가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환경을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라는 거 뭐예요? 뭐 산재되어 있는 편제되어 있는 정보들을 연결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통신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USN 같은 경우는 RFID 태그를 쓰는 건데, RFID는 쉽게 말하면 NFC 있죠? NFC 이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NFC는 특정화된 기술이고, RFID는 조금 약간 그 전에 RF라는 게 뭐죠? 레디오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주파수 통신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FID 태그를 쓰는, 예전에는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쓰고요. 그거에 발전된 게, 조금 더 발전된 게 NFC 태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센서, 그러니까 어떤 장비, 어떤 그 제품 물건에다가, 사물에다가 그 센서를 태그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정보를 인식하는, 그래서 뭐 온도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통신하는 그런 것이 US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나머지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USN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 RFI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이 지금 배우는 이 내용들이 사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USN 같은 경우는 사실 좀 IoT의 개념 나오기 전에 나온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IoT의 어떤 서비스로 다 귀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 설명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최신 기술들 설명을 좀 빨리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에서 하는 건데, 이게 기계학습이라는 용어인데,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학습하는 게 아주 우리 뇌의 아주 큰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것도 학습을 통해서 인지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사람의 어떤 인간의 어떤 지능적인 그런 특징이죠. 이거를 컴퓨터가 이제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가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의 핵심은 표현과 그 다음에 일반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표현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평가하는 것이고, 일반화는 아직 알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표현이라는 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갖고 있는 정보를 평가하는 거, 이게 표현인 거고, 일반화라는 거는 이제 아직 알지 못하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일반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을 하는 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와 비슷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신경망 구조의 뉴런이죠, 뉴런.
인공 신경망의 그 세포, 뉴런 세포, 그러니까 인간의 뇌세포가 학습을 하는 어떤 그 구조를 본따서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서 그거의 알고리즘을 차용해서 만든 일종의 기계학습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딥러닝은 이제 대규모 인공신경망의 학습 알고리즘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양을 공급해서 이제 사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그러니까 학습을 계속 개선해서 이렇게 발전시켜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는 신경망의 여러 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고정화된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게 어떤 신경망이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축적되고 누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배운 거에 더해서 계속 이렇게 누적 학습을 통해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고 또는 아니면 더 고차원적인 어떤 학습, 인지를 하거나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딥러닝에서 나오는 키워드 잘 보세요. 지도학습,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항상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좀 학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사람이 어떤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이런 패턴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이게 어떤 제공되는 어떤 데이터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고 보세요. 문제를 푼다 그러면 수학이 어떤 값을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처리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인풋과 프로세스와 결과, 아웃풋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인 거예요. 근데 능동적인 비지도 학습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들어가는 인풋 값과 결과 값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인풋 값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데 결과 값을 알려주지는 않고 이 처리하는 프로세스만 사람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학습하는 과정만, 쉽게 말하면 학습 과정, 학습 프로세스만, 쉽게 말하면 이 프로세스가 알고리즘이겠죠. 그 알고리즘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고 그 발전시켜서 결과를 추출해내는 그런 게 이제 비지도 학습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이 있는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차이점을 좀 이렇게 쭉 보세요. 이 제가 설명을 쭉 해놨는데 가상현실은 실제 컴퓨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주변 환경 상호작용 있는 거 실제 리얼 월드가 아닌 버추얼 월드만 보여주는 게 가상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증강현실은 어그먼트 된 거라고 그래서 현실 위에다가 산청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어그멘티드, 그러니까 추가된, 증가된 어떤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의 주요 기술은 뭐 몰입가시와 뭐 실감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증강현실은 이제 주요 기술이 가상현실은 시스템 내에서만 어떻게 보면 컴퓨터 내에서만 보여주는 거지만 증강현실은 실제 눈에 보이는 실제 위에다가 얹는 거예요. 오그먼티드 하는 거기 때문에 센싱이나 트래킹이라든가 영상 합성이라든가 실시간 증강현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실제 리얼리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그먼티드 리얼리티에서 현실 쪽에 위에다가 증강현실 하고요.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죠? 그 뭐 포켓몬고인가 있었잖아요. 그거
네, 그런 게 증강현실이고요. 증강가상현실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증강한 거에다가 어떤 뭐 가상 우리 보통 보면 VR 그 이렇게 그 뭐죠? 헤더 있죠, 헤더. 그거 끼우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거가 실제 현실하고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가상현실은 이제 실제 뭐 완전히 그 현실하고는 관계없고 실제 상황하고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가상현실. 그래서 이 호남현실, 믹스드 리얼리티는 이 증강현실하고 증강가상현실 두 개를 말합니다. 용어 이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등장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짧게 설명드리면 데이터를 어떤 관리 대상의 뭐가 있는 데이터를 블록 형태로 해서 P2P 방식으로 체인 형태로 연결고리 기반으로 해서 분산 데이터 환경에서 처리하는 어떤 기술이다. 분산 컴퓨팅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의 특징은 P2P 방식, 그러니까 중앙의 어떤 센터에 어떤 서버, 클라이언트 이런 구조가 아니라 완전히 오픈돼 있고 완전히 플레인한, 그러니까 서로 네트워크로 서로 노드끼리만 서로 연결돼 있는 망 구조로, 그래서 분산 형태로 컴퓨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위병조 방식 기술이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이제 이 분산 데이터 정장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들을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동일한 정보를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떤 관리자가 있어서 그거를 관리자가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다 관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기에 노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동등하게 동일한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뭐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당연히 이제 이제 분산 거래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된 여기 나오죠. 탈중앙화된 어떤 그 분산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을 하는 것이 결국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또 저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공공거래장부라든가 분산거래장부 이런 것들을 기술을 이용해서 공공에서 쓰기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쓰는 데가 이제 그 암호화폐죠, 그죠? 비트코인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제 그림이 사실 이제 핵심 그림으로 보면 이해하기 좋은데, 기존의 거래 방식은 이제 중앙에 은행이 있죠. 중앙에 어떤 센터에 은행이 있어서 이 중앙을 통해서 모든 어떤 거래 장부나 이런 걸 증명을 또는 증빙을 공증을 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 중앙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거래하는 것들을 중앙에서 관리해주는 구조였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은행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든가, 또는 뭐 정부기관에서 뭐 우리가 서로 간에 거래한 거라도 공증해 준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존 방식인데, 블록체인 방식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간에 데이터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연결했죠. 분산으로. 분산화된 장부를 통해서 서로 동일한 장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중앙에서는 기존 계열 방식에서는 은행에서 독점적으로 관리하지만 블록체인 방식에서는 어떤 서로 거래한 장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하고 거래한 거가 있는데 그거를 C도 알고 있는 거예요. C도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D가 있으면 D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람이 거래한 거를 예를 들어서 뭐 고치려고 한다든가 조작을 한다든가 그러면 얘만 데이터가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바뀌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 순간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달라. 그러면 얘는 이제 가짜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으로 장부를 모두 다 거래한 내역들을 한 사람이 자기가 거래한 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거래한 것까지 다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안적으로도 그 문제의 소지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10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개인 간 거래 내역을 100명이 블록으로 다 체인으로 엮어가지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블록체인 방식이다. 그래서 블록체인 특장점은 이제 분산 저장한다는 것이고 미변조하는 것을 이제 중앙에서 이제 해킹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변조가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참여자 거래 데이터를 모두 공격하는 거기 사실 해킹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탈중앙, 그래서 관리 이슈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분산 원장 기술은 이제 아까 그 블록체인 방식으로 해서 아까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렸던 그 어떤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장부가 원장인데 그 거래 내역의 원장을 다 분산해서 공유하고 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계산 능력이 빨라지고 하드웨어의 성능이 빨라지고 네트워크의 성능이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100명을 가상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뭐 1억 이런 사람들이 거래한 걸 다 갖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컴퓨터가 성능이 워낙 계산이 빠르고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에서 뭐 막 몇만 명씩 서로 거래하고 하는 거를 이 분장 원장 기술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서 대신 해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거래소에서. 그래서 이제 그 P2P로 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분산 원산 기술을 이용해서 거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그림, 이미지들을 다 이렇게 좀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셔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자 암호키 분해회 이런 게 양자 암호키가 왜 이렇게 중요해지냐면 최근에 뭐 SKT에서 또 이 양자 암호키를 통해서 양자 통신하는 거를 이제 민간기관 최초로 또 도입했다고 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또 혹시 모르니까 양자 암호키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양자 암호키는 양자 역학의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양자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암호화 프로토콜을 만드는 통신 기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암호키 쓰고 있는 공개키 기반 구조, 여러분들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암호키는 암호의 송신자가 이제 그 키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이거를 해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이제 갈취를 한다든가 중간에 들어가서 이거를 뭐 암호키를 갖다가 뭐 이렇게 뭐 키를 해킹해서 풀어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양자 통신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이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이 QKD라는 이 뭐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어떤 그 솔루션을 통해서 이 양자 통신을 이렇게 하거든요. 키를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눠 갖는데 여기에 만약에 누가 어떤 침투를 통해서 누가 이렇게 액세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원래 약속돼 있던 송신자와 수신자끼리의 주고받는 거 이외의 3자가 어떤 끼면은 그 양자가 와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양자가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가 키 분배를 할 때 어떤 갖고 있는 두 가지 통신의 그런 어떤 특징 때문에 그 서로 사용하는 키에 대한 지식을 누군가가 3자가 인지를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감지를 해가지고 이게 뭐랄까 그 양자 자체가 완전 파괴돼 버리는
그래서 아예 그 데이터 자체를 인지를 못하게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자의 특성이라는 것이 보면 불확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확정성.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양자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그 양자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되고 오고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양자를 쳐다보는 순간 없어져 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자체가 존재 자체를 인지할 수 없어져 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양자라는 그 특성 자체가 그 재밌는 구조인데 우리가 이제 분자나 이런 거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양자에는 뭐 중성자가 있고 뭐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 양자라는 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순간 그 양자 자체 존재 자체가 원래 그 어떤 특수한 그걸 뭐랄까 보는 어떤 장치나 이런 거가 없이는 그게 존재 자체를 원래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 때문에 이게 여기 설명 있죠. 3자가 중간에 양자를 탈취하는 애 측정하면 보려고 하는 순간 그 양자 상태 값이 훼손돼 버려 가지고 복제 자체,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거는 키를 그게 어떤 숫자 값으로나 데이터로 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가 돼 있어도 암호를 풀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평문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양자의 특징은 데이터 통신하는데 그 데이터가 통신해서 서로 양자를 분배해서 그 양자를 풀을 수 있는 그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만이 그거를 풀어서 데이터만 보는 거지 중간에 들어가서 이걸 침투해서 볼 수는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없다라기보다는 존재 자체가 아예 인지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구조다 보니까 아주 보안적으로는 아주 잘 돼 있는 거다. 그런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메틱 웹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메틱 웹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웹이라는 것이 HTML 형태로 해서 그 당연히 HTML 그 주소 있죠, 주소. HTTP 주소. 그 주소를 통해서 주소와 주소 간에 이렇게 HREF로 해서 그렇게 리소스가 연결돼 있던 거예요. 그렇죠? 다 링크가 연결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연결 구조가 그렇게 링크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형태로 해서 어떤 시멘틱,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구조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차세대 지능 웹이다라는 거죠. 시멘틱 웹은.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웹 HTML 소스를 보시면 소스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태그 형태로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링크는 주소와 주소끼리 더러 이렇게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멘틱 웹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연결 구조이죠. 링크, 사람의 머리로. 그래서 원숭이 하면 엉덩이가 빨갛고 빨가면 사과고 뭐 이런 어떤 연결 구조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강원도 그러면 강원도에는 뭐가 있죠? 뭐 평창이 있고 평창에는 뭐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뭔가 웹을 구성하겠다라는 컨셉이 시멘틱 웹입니다. 그런 식으로 또 검색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이거 요즘 최근에 아주 핫한 이슈인 그런 키워드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그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이제 주창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현실 컴퓨터에다가 현실 속에 있는 것들을 쌍둥이처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가상현실을. 그래서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제어를 할 수 있고 예측하고 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왜 하는 거냐면 GE에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GE는 뭐 하는 회사예요? 제조업이거든요. 제조하는 회사니까 그 제조하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걸 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뭐냐면 그 공장 있죠. 공장.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공장에 있는 데이터들이나 이런 걸 센서로 다 연결해가지고 그때 이제 IoT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걸 다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관리하는 솔루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솔루션은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사람이 다 그 센서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센서를 다 취합해가지고 가상의 공장이 서버에 그 어떤 시스템으로 가상의
그 시뮬레이션 된, 그러니까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뭐 온도라든가 측정되고 있는 그 산출되는 자료라든가 또는 뭐 산출량이라든가 또는 거기서 뭐 들어가는 재료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시뮬레이션한 솔루션, 그러니까 실제 가상의 아주 트윈, 쌍둥이처럼 똑같은 공장의 모든 상황을 다 그대로 컴퓨터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가상으로. 그래서 그 가상의 공장에서 실제 이제 뭐 스위치 버튼을 누른다든가 하는 것들을 사람이 직접 물리적으로 가서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상에서 솔루션을 통해서 다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시스템들을 그대로 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대로 가상화 구조나 맥락이 작동하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또는 제어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디지털 트윈은 뭐 사실 이건 미국에서 쓰는 용어고 뭐 유럽에서는 또 뭐 피지컬 사이버 뭐라고 그러죠? 피지컬 사이버 머신 매니지먼트 뭐 이렇게 해서 뭐 PSM 뭐 이런 용어도 쓰긴 해요. 뭐 그런 용어로도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나오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독일에서 쓰는 무슨 4.0인데 뭐 이제 그런 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어떤 그런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나는 어떤 새로 등장하는 그런 기술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너지나 소비나 교통이나 도시나 이런 데서 예측이나 최적화 모델링하거나 작동 제어하거나 관찰이나 감시하거나 할 때 이런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도입해서 서비스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뭐 상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센서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송하고 그래서 이거를 수집해가지고 데이터화한 다음에 분석하고 정보 지식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뭐 실제 솔루션으로 실행하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한다.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가상화하고 모델링해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한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에 실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엔스크린. 엔스크린 뭐 읽어보세요. 이건 뭐 다양한 스마트 기기라든가 뭐 TV나 PC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의 컨텐츠를 어떻게? 엔스크린 통해서 멀티 디바이스에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원소스, 보통 이렇게 쓰죠. 원소스 멀티 디바이스, OSMD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OSMD 그런 용어로 쓰기도 하죠. 이런 거는 지금 요즘 다 되고 있죠. 예전에는 이제 어려웠었던 건데 요즘은 하나의 컨텐츠로 뭐 PC에서도 보고 TV에서도 보고 다 연결해서 볼 수 있죠. 그죠? 요즘. 싱클라이언트는 이제 요거는 약간 이제 그 전에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관련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서버에다가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빌려서 쓰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PC에서는 그렇게 고성능의 그런 기능이나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어떤 기능만 해주면 돼요? 아주 간단한, 아주 가벼운 기능. 그러니까 뭐 하드디스크를 없앤다든가 기본적인 그 메모리만 갖춰서 CPU하고 메모리만 있어서 서버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거기에 있는 서비스,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능과 데이터들을 받아서 중앙 서버에다가 둔 거를 가져다가 단말기에 접속해서 쓰는 형태죠. 사실 그 컴퓨팅의 어떤 발전 역사는 계속 순환 반복된다. 과거에 그 메인 프레임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컴퓨터에 붙여서 쓰던 더미 터미널이라는데 바보 단말기죠. 바보 단말기를 연결해서 쓰다가
컴퓨터 PC가 발전되면서 개인용 컴퓨터가 성능이 발전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산 컴퓨팅 서비스가 발전돼서 어떻게 보면 서로 모든 컴퓨터들이 다 연결돼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게 인터넷 서비스였다가 인터넷 서비스를 하다 보니 또 다 각자 쓰는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또다시 클라우드 컴퓨팅을 써서 다시 옛날에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가고 다시 또 서버 클라이언트로 가다 보니까 이 싱 클라이언트 결국 덤이 단말기 결국 그 옛날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옛날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속 역사는 계속 순환한다라는 뭐 그런 의미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구조가. 그래서 뭐 특장점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이런 개념이니까 시험에 나오면 이 싱 클라이언트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쓰는 단말기 아주 그 하드디스크나 주변 장치 없이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컴퓨터 메인 그러니까 두뇌 역할 CPU만 있는 뭐 메모리만 있는 아주 작은 컴퓨터로 그 서버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런 서비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쓰는 그런 컴퓨터다, PC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 회사에서 쓰면 좋겠죠. 회사에서 뭐 이렇게 보안적으로 사무 이렇게 직원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않게 뭐 그런 예, 그 PC에 뭐 어떤 뭐 중요한 뭐 보안 자료라든가 이런 걸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죠. 데이터는 다 무조건 서버에다 올리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빅데이터는 뭐 기존의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해서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서 수집, 저장, 분석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아주 큰 대량의 데이터야. 요즘 이 빅데이터가 왜 등장하게 됐냐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컴퓨터의 기술도 발전되고 PC의 기술도 발전되고 네트워크 통신하는 통신 용량도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들이 막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을 다 처리하기에는 기존에 쓰던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정형화된 거잖아요. 테이블 형태로 해서 2차원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2차원 구조로 되어 있는 거에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 한계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가 아니라 정형이나 비정형을 다 아우르는 그런 큰 사이즈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했을 때는 양이 크다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다 아우른다. 쉽게 말하면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뭐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가 어떤 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규정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쉽게 말하면 뭐가 있어요? 뭐 동영상, 그렇죠? 그다음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 SNS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다 비정형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빅데이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특징으로서 빅데이터의 특징으로서 볼륨, 사이즈가 크다. 그 다음에 벨로시티 여기에 보면 적시성과 데이터 처리 능력이 뭐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런 뜻이고 버라이어티, 다양한 데이터를 취급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VC, 3V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빅데이터 플랫폼은 기존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가진 그런 큰 특징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석이라는 게 중요해요. 빅데이터는 분석. 왜? 정형과 비정형의 데이터 그리고 아주 큰 데이터 그리고 소량의 데이터들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결과가 정의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 그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닌 비정형 데이터를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어떤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어떤 그 가치를 부여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석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이 인프라에서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처리 과정도 보세요. 이게 뭐 혹시 시험에 혹시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수집, 저장, 처리, 관리 뭐 이런 절차 이런 것도 좀 유념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빅데이터 핵심 기술로 해서 우리가 하둡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파치 하둡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고요. 맵리디스 방식으로 분산 데이터 처리를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뭐 다른 점이,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는 규정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사이즈가 한정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어떤 기업 내에서 특정 바운더리 내에 존재하는 거지만,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그 데이터가 항상 새로 갱신되기도, 갱신 주기가 굉장히 빠르고, 그 양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전 세계에 막 흩어져 있고 데이터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병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필요로 요청을 하는 거죠. 병렬적으로. 네, 잠시만요.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병렬, 여기 그 하둡이라는 것이 그런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병렬 분산 처리해주는 그런 핵심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ecure SDLC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안 중에서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굉장히 보안적인 측면이 강화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Secure SDLC라는 건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이라는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생명 주기 동안에 보안의 관점에서 다 어떻게 보면 보안적인 관점에서 그 각 단계별로 조치해야 될 사항들, 처리해야 될 사항들을 적용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동안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보안적인 문제점들 또는 해킹의 어떤 위험 요소들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어떤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어떤 개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보안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보안에 대한 그 어떤 관심이라든가 보안에 대한 주안점이 덜할 때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소프트웨어가 보니까 사전에 정의할 단계부터 또는 분석 설계할 때 단계부터 보안적인 관점에서 분석 설계를 하지 않으면 개발하는 사람이 보안적인 컨셉을 가지고 접근하기 어렵더라 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전 과정에 보안상의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보안적인 어떤 액티비티들, 시큐리티를 위한 액티비티들을 다 그 단계별로 조치해주는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요즘 이제 정부에서 공공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수업하면서 제가 이거 관련 자료를 단톡방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아주 개략적인 키워드 중심의 학습 시간이니까 개략적으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구 정의하는 단계에서는 보안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도출 평가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보안 요구사항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안 활동을 정의해야 됩니다. 개발하는 과정 중에 어떤 시큐리티 액티비티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 것이 설계 단계에 필요하고요.
실제 개발할 때는 정적 보안 테스트를 해야 돼요. 개발하는 과정 중에 보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안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정적 보안 테스트도 하고 동적 보안 테스트도 합니다. 보안 테스트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드를 인증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각각의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좀 유념 있게 보세요. 그 2020년도 개정된 정보처리 기사의 특징, 또 다른 특징은 보안 내용이 추가됐다. 네, 2019년도에는 없었던 보안 관점의 기술적인 내용들의 이해를 많이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안 관점에서 컨셉의 시험의 문제가 꼭 나올 거니까 이 정적 보안 테스트, 뭐 동적 보안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언제 한다? 개발 단계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동적 보안 테스트는 테스트할 때도 또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안 감사,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보안 인증 이런 것들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 단계에서 이제 뭐 변경 관리라든가 주기적인 재인증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요 밑에 있는 것이 이제 Secure SDLC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암호 알고리즘. 자, 알고리즘 부분이 마지막일 텐데요. 암호화 부분이 이제 마지막인데, 암호 알고리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고요. 암호화는 당연히 이제 어떤 평문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암호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된 문장으로 만드는 절차 또는 방법. 이것이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암호화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양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방향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단방향은 이제 해시 방식으로 쓰고요. 양방향은 뭡니까? 이게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송신, 수신 이렇게 있는 경우에 여기 양방향으로 이게 개인 키나 또는 공개 키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송수신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양방향이고 단방향이 한쪽으로만 이제 보내는 그럴 때 한 방향으로만 푸시할 때 이제 해시로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개인 키하고 이제 공개 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개인 키하고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징을. 그래서 개인 키는 비밀 키라고 합니다. 왜 비밀 키냐? 그러니까 개인 키, 비밀 키, 대칭 키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송신자하고 수신자하고 암호화할 때 쓰는 키가 한 개다. 그런 뜻이에요. 개인 키는 하나다. 그래서 비밀 키를 쓰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송신하고 수신하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 키를 공유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이 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칭 키인 거죠. 서로 같으니까 대칭 키고. 그런데 공개 키는 뭐예요? 공개 키는 비대칭 키예요. 왜? 다르니까 키가 달라요. 송신할 때 쓰는 키와 복호화 할 때 우리가 보통 암호화, 복호화 이런 말 쓰는데 암호할 때 쓰는 키와 복호할 때 쓰는 키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대칭 키고 그 두 개가 어느 쪽이 공개냐? 일단 암호를 하는 키 자체가 공개돼 있어요. 암호를 하는 거는 왜? 암호할 때는 뭐 암호하는 거니까 그걸 뭐 누가 암호한 거를 풀으려고 하는 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지 암호하는 것 자체는 뭐 공개돼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사실 키는. 그래서 공개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보세요. 공인인증서 다 나눠주잖아요. 그죠? 공인인증서 나눠주면 그 공개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 그거 하고 그거를 공개키를 가지고 암호화해서 던지고 나면 푸는 건
받아서 푸는 거, 예, 암호화된 거를 다시 평문으로 바꾸는 복호화 알고리즘은 이제 개인화된 거죠. 요거는 이제 비밀키. 요거는 비밀키. 그래서 공개키는 암호화하는 거는 공개돼 있고 복호하는 거는 비밀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달라요. 두 개가 다르고 그래서 요 저기 비밀키와 공개키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차이점이 비밀키는 한 개 키는 쓰는 거고 공개키는 두 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개키는 개인키는 비밀 내에 보관하고 공개키는 어디든지 배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키는 교환하는 게 매우 쉽고 근데 비밀키는 동일한 한 개의 키밖에 쓰지 않고 교환하는 게 어려워요. 왜? 오픈되면 안 되니까 서로 비밀리에 서로 쌍방간에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근데 공개 키의 문제점은 키를 두 개를 쓰기 때문에 암호하고 복호하는 거가 다른 형식으로 다른 키를 쓰기 때문에 느려요. 그리고 그다음 암호할 수 있는 평면 길이가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징이 이제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 이런 것들이 공개 키는 다 가능한데 여기 이제 비밀 키는 인증이라든가 무결성이라든가 부인 방지가 부분적으로 불가능해요. 요거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요거 기밀성이 뭐고 무결성이 뭐고 이제 부인 방지가 뭐고 하는 거는 이제 보안 관련된 쪽에서 할 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그